사회에 가장 많은 명제가 불쌍하다 컨셉이요. 부부 사이 안 좋은데 뭐 돈 버느냐 고생하는 거 보면은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대요. 우리 엄마 불쌍해 컨셉도 많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불쌍한 건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살았고 내 자식은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 엄마 불쌍해. 왜요? 우리 아빠가 뭐 돈을 안 벌고 자상하지 않아서 뭐 그래서 효도해야 돼. 뭐 이런 불쌍하다라는 컨셉, 그 사람에 대한 과한 책임 같죠.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요. 이름은 전미경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인간의 자기주도적인 삶,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책을 썼고요. 지금은 제가 쓴 책,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 곁에 남지 않는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가짜관계 키워드에 대해서요,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혈연, 지연, 사적인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만난 공적인 관계를 가짜관계, 진짜관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가짜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로요. 반대되는 의미가 우리가 왜 연애 초에 썸 탈 때 계속 그 사람 생각하잖아요. 오늘 뭐 먹었을까? 다음에 뭐 할까?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꽉 차 있잖아요. 이거의 반대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 부정적인 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무례하게 행동했을까? 내가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이 관계를 계속 곱씹으면서 나의 머릿속을 차지하는 관계가 가짜 관계입니다. 너와 내가 본질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가족이라고 해서 너와 내가 본질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이 관계에 불순물이 끼어들었고 그것 때문에 내 머릿속을 수세미같이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형식만 있는 관계죠. 그냥 부모 자식이에요. 안 친해요. 맨날 자식은 부모한테 거짓말하느냐 바빠요. 혹은 부모가 자식을 어떤 수단, 감정 쓰레기통 혹은 내 노후 대비로 여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선후배, 같은 동기, 직장 상사,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전 직장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하죠. 개인 사적인 레벨로 넘어올 경우에는 이건 진짜 관계죠. 근데 퇴사하자마자 전화번호 쫙 펼쳐놓고 수신 차단 해버리는 사람. 그리고 혹시 수신 차단 안 했는데 직장 그만둔 지 한 달 됐는데 연락이 오면은 안 받죠. 네, 이런 관계.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가 한 회사에 다녔다는 형식만 있는 이런 관계가 가짜 관계의 큰 특성이고요. 또 두 번째가 솔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 노동을 하죠. 네, 자식 입장에서 부모의 그 하소연을 들어주는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데 하고 싶은 말은 엄마 이제 그만해 나 피곤해 죽겠어 말을 못하죠. 또 직장에서 이런 경우는 되게 흔해요. 나의 상사, 부장님, 이상님이 엉뚱한 지시 혹은 자기 막 성질을 부리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지 않고 감정 노동을 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가면을 쓰고 있는 관계죠. 또 그런 관계는 무슨 명제가 있어요. should나 must가 있는 거죠. 이 직장은 내 평생 직장이다. 또 직장 상사가 파워가 있으니 대들면 안 된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직장 상사가 굉장히 힘든 사람인데. 또 가정에서 남편이나 혹은 아내, 배우자라고 할게요. 힘든 사람인데 아이들 때문에 결혼을 깨면 안 된다. 이혼을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실패다. 이런 명제가 있게 돼서 그 명제를 지키느냐 나는 없어지고 명제만 남죠. 속이 썩어 들어가도 그 명제를 지켜야 되는 거죠. 또 가짜 관계는요 이상한 부적절한 정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은 명제가 그 불쌍하다 컨셉이요. 부부 사이 안 좋은데 남편이 50이 넘었대요. 흰머리 깨끗하고 돈 버느냐 고생하는 거 보면은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대요. 우리 엄마 불쌍해 컨셉도 많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불쌍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시대마다 몫이 있죠.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살았고
내 자식은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뭐 고생을 하셨죠. 물론 그 고생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드려야 되고 알아드려야죠. 근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 엄마 불쌍해. 왜요? 우리 아빠가 뭐 돈을 안 벌고 자상하지 않아서 뭐 그래서 효도해야 돼. 뭐 이런 불쌍하다라는 컨셉, 그 사람에 대한 과한 책임감이죠. 네, 이 정서 있고요. 죄책감이요. 저는 이 정서 굉장히 싫어해요. 뭐 죄책감이 없으면은 뭐 사이코패스다 어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죄책감을 느낄 상황 자체를 잘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은 할 수 있죠. 잘못했고 내가 말 함부로 했고 미안하고 이 정도까지지 죄책감이 들 상황 자체를 안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죄책감이 많아요. 근데 죄책감이 이런 거죠. 서울대 못 가서 엄마한테 미안해서 죄책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적절하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훌륭한 가정주부, 애 교육 그렇게 못 시켜서 그래서 죄책감이 들고, 우리 부모가 나를 희생해서 나를 케어해 줬기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부모가 희생 혹은 헌신으로 자식을 키우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자랐고 이 사랑을 내 자식한테 하면서 내리사랑으로 이 세대가 유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워야 할 일이지 죄책감 가질 일이 아닌데요. 이 죄책감을 가지면서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짜 관계에서는요. 그리고 오롯하지 않아요. 양가 감정이요.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이 평균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혼나기도 했지만 그 혼나는 게 내가 잘못했고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혼나. 그래서 그게 나한테 크게 상처로 남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엄마를 생각하면은 가슴 따뜻한 포근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지 않고요. 엄마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요. 엄마가 적일까 아군일까. 그 의외로 저가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요. 부모한테, 엄마한테 오는 전화, 아빠한테 오는 전화를 힘들게 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전화가 뭔가 요구가 많고 답이 없고 또 나를 갉아먹는 전화라는 걸 아는데, 이 전화를 안 받으면 뭐 부모가 난리를 치겠고 나 또한 부모 뜻에 따르지 않은 나쁜 자식이라는 죄책감이 들고, 네, 그 양가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받고 나서도 또 뭔가 찌꺼기가 남아요. 괜히 받았다 내지 뭐 그러니까 뭔가 되게 복잡해서 뭔가 깔끔하게 진행되는 일이 없고 다 하나하나 불순물이 끼어들게 되면서 인생이 힘들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관계의 사람들을 가짜 관계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를 돌리게 되면 CPU를 점유하게 되죠. 또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또 다른 CPU가 점유가 되고요. 근데 이게 여러 개가 점유가 되면 약간 버벅거리고 안 돌아가잖아요. 가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머릿속 CPU를 계속 그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까? 내가 열심히 하면은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바꿀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끊임없는 반추를 해요. 루미네이션이라고 하죠. 과거의 이브킥 사건, 그러니까 주로 인간과 관련된 미래 자체가 안 그려진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희망도 불행도 아닌 뭐 미래가 안 그려지는, 남편이랑 그 사이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냥 알아요. 그 과거에 우리의 그 불행했던 과거들.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은 뭐 이혼을 할지 뭐 100년 해로를 할지 아니면 각자 그냥 별거로 살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안 그려진다라고, 남편과의 미래가 안 그려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CPU가 점유가 돼서 나의 성장, 나의 발전, 내 일, 또 기타 의미 있는 나의 행복한 인간관계, 여기에 쓸 에너지를 다 잡아먹게 됩니다. 이게 그 긍정적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그 자기 비하로 가게 돼요. 나는 저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나아가면 자기 혐오로 갈 수도 있고요. 뭐 그 다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아. 계속 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아웃풋이 안 나오지? 이러면 사람은 무기력해지죠. 나의 무능에 휩싸이게 되죠. 또 계속 노력을 해요. 일단 눈치를 보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나답지 않은, 하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죠. 나는 의대 갈 생각이 없는데 엄마가 의대를 가래요. 뭐 공부도 잘했고 의대를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내가 없어지는,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삶을 살면서 내가 아닌 다른 나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면은요, 내 머릿속을 복잡하는데 이게 뭔가 정리는 안 돼요. 막 엄청 복잡하니까 막 뭔가를 정리정돈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아, 저 사람이 엄마 없이 자랐기 때문에 모성애를 갈구하느냐고 뭐 저리 뭐 바람을 피우는구나,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엄마 또한 우리 외할머니한테 그 강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엄마도 자식을 대하는 양육 방식이라고는 저런 통제하는 방식밖에 모르는구나 라고 뭔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마음이 편하잖아요. 한 축은 또 희망회로를 돌려요. 내가 의대를 가면은 우리 엄마가 나를 봐주고 사랑을 해줄 거야. 내가 칠첩반상을 차리고 가정 살림을 좀 더 잘하면은 우리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올 거야. 뭔가 내가 생각하는 미래를 열심히 그리면서 뭐 계속 이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패해요. 다시 앞으로 또 가야죠, 이제. 그죠? 계속 자기 비하, 자기 무능, 이해회로, 희망회로 노력하고, 또 명제가 있어요. 뭐 이 결혼을 깨면 안 된다라든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든가, 이런 명제가 있어서 막 머리가 수세미 같아지는데, 이거를 계속 돌리게 되고, 이 회로를 돌리느냐, 그러니까 이 톱니바퀴를 돌리냐고 정말 써야 되는 뭐 내 직업적 역량, 뭐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나의 뭐 좋은 취미 활동,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정말 좋은 사람과의 행복한 시간, 이런 데 쓸 에너지를 다 잡아먹게 되죠. 아, 이거 되게 쉬워요. 쉽게, 그리고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가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인과 연애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뭔가 힘든 연애를 하고 있어요. 내가 서울서 직장 때문에 혹은 대학 때문에 자취를 하는데 그 집이 지방에 있단 말이에요. 방학이면은 뭐 가잖아요. 주말에 못 가더라도 가기가 싫어요. 엄마랑 말 섞기가 싫어서. 네. 뭔가 그 사람과 관련되는 인간관계에 행복하다라는 나 스스로의 만족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콘텐츠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니까는 뭐 유튜브로 이런 걸 검색하는 거죠. 나르시시스트에게 대처하는 법, 가스라이팅 벗어나는 법, 직장의 또라이 상사에게 대처하는 법. 뭐 책도 그래요. 책도 무슨 인간관계의 심리서적 막 쫙 사서 보고 그런 쪽의 콘텐츠만 찾아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답을 찾아 헤매는 그 부정적 인간관계에서 뭐가 문제일까? 내가 보고 있는 유튜버, 내가 갖고 있는 책 목록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다라고 조금 유추가 되는, 나를 규정하는 나의 큰 콘텐츠가 부정적인 인간관계가 큰 축을 담당하게 되죠. 또 세 번째, 뭐 이번하고 뭐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헤매는 거죠. 왜 그 친구는 나를 이용만 하는 것일까? 왜 내 여친은 술만 마시면 연락이 안 되는 것일까? 왜 우리 엄마는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노후 대비용으로 여기는 것일까? 왜라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번째가, 누군가와 진짜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없더라도 그 이미지가 내 가슴에 살아있게 돼요.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좋은 부모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운이 좋았던 거죠. 가슴에 딱 있어서 뭔가 이렇게 혼잣말을 또 할 때가 있어요. 엄마 오늘 뭐 했어? 그리고 뭔가 뭐 나쁜 짓을 딱히 해본 적은 없지만 하려고 들려고 할 때도 아빠의 그 엄격한 네가 그러면 안 돼 라는 것 때문에 딱 제 행동이 딱 저지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여기 없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상이 저장이 됩니다. 뭐 전문 용어로는 대상 항상성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저는 좀 어려워서 표상이라는 말을 좀 쓰거든요. 뭐 이런 거죠.
회사에서 박 부장님한테 막 프로젝트 잘 못해왔다고 막 깨졌단 말이에요. 엄청 혼나요. 엄마가 문자가 왔어요. 우리 딸 좋아하는 닭볶음탕 해놨으니까는 회사 끝나고 얼른 와서 먹자. 그러면은 뭐 박 부장님한테 깨진 건 깨진 거고 우리 엄마가 해주는 닭볶음탕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그걸 느끼면서 집에 가서 닭볶음탕 맛있게 먹고 또 깨졌지만 또 회사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힘을 얻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잖아요. 가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공허해요. 누군가 연애를 해도 외로워요. 대상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가슴속 깊이 나의 뿌리로서 존재한다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사귀어도 외롭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근본적인 공허감을 갖게 됩니다. 이 표상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가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인식이 첫 번째죠. 이거는 좀 아파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개차반이어서 나를 이용하는 나쁜 부모다. 내 남친 여친은 참 못쓸 인간이다. 나랑 그 친구랑은 정말 결이 안 맞는다. 뭐 이런 거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서로를 갉아먹는 관계다라는 거를 먼저 아는 게 첫 번째죠. 아픕니다. 두 번째는 그 한국 사회에서 강요하는 명제들이 있고요. 나도 모르게 이 명제에 우리는 젖어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뭐 이런 거죠. 부모에게 자식은 효도해야 된다. 이혼은 곧 인생의 실패를 얘기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한국 사회의 컨셉들,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집합주의 문화권에 익숙해져 있는 명제를 깨닫고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 삶에 대입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스스로가 어떤 명제를 갖고 있어요. 부모랑 의절하면 불효자식이다는 뭐 사회가 가스라이팅한 명제라면 나는 이런 거죠. 부모한테 잘못하면 뭐 죄책감이 든다. 나쁜 자식이다. 이혼은 내 인생의 실패이다. 그러니까 사회 가스라이팅은 나의 명제로 그냥 받아들인 거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이 친구랑 헤어지면은 다시는 이렇게 친한 사람을 못 만들 것 같다. 나의 삶을 올가매는 뭐가 있는지.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요. 결단과 실행이죠. 많이 듣는 얘기가 머리로는 아는데 실행하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봐요. 이런 나쁜 사람들을 끊어낸 사람들이요. 굉장히 장기간 동안 부모에게 번 돈을 착취당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부모랑 의절을 공식적으로 한 연예인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연예인들이 내가 이러저런 이유로 부모랑 의절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댓글 보면은요 거의 99%다 잘했다 그래요. 앞에 1, 2, 3까지는 머리로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결단하고 실행. 저는 이거를 엄청 강조를 하는데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의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결단과 실행이죠. 하지만 인간은 약해서 잘 못해요. 그 끊어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인데요. 끊어내고 많이 괴로워할 것 같으면 안 끊어내는 게 본인 삶에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끊어내고 막 나는 나쁜 인간, 우리 엄마 어떻게 사나, 나는 뭐 엄마 아빠도 없는 사람이야. 집에서도 막 너 나쁜 사람이야, 나쁜 자식이야 이러면은 굉장히 괴롭죠. 이거를 못 버티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유지하는 게 뭐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끊어내라는 건 아니죠. 거리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가 뭐 정말 먹고 살기 어렵고 노후가 안 돼 있으면 그리고 내가 조금 여유가 되면 자식 입장에서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엄마 아빠의 사치품을 돼가면서 내 인생을 갈아넣지는 말자는 거죠. 무조건 끊어내자는 게 아니고 그 선을 갖다가 내가 주도적으로 긋자는 거죠. 여기다 긁지 저쪽에다 긁지 그냥 그 사람 갖다 내 인생에서 뽑아버릴지 이건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왜냐면 결핍이 심한 사람들은 그걸 못 견뎌 하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과 사람이 있어서 괴로운 것 중에 괴로움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나마 이 괴로운 게 없으면은 이 삶이 없어요. 이게 삶이라면은 그 사람과 찌그덕빠그덕 된 그 힘든 과거를 빼면은 없을무가 돼버리는
사람들은 그거라도 있어야지만 내가 채워지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과의 관계는 엄밀히 말하면은 나와 나 자신의 관계이기도 해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거를 끊어낼 수 있고,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괴로운 인간관계를 유지를 해나가기 때문이죠. 그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저 외래에서 환자분들 많이 뵙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장애군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남을, 성격장애 중에 종류가 있지만 이런 분들은 저한테 안 오시고요. 이런 분들한테 당한 분들, 뭐 가해자, 피해자라고 그냥 편의상 명명을 하면은 피해자만 와요. 피해자만 와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 한 사람이 묻는 게 아니고 둘이 나란히 와서 이렇게 저한테 이 관계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말은 해야죠. 아, 그럼 부부 상담소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둘이 나란히 손붙잡고 가느냐. 대부분요, 부부 상담소 안 가면은 이혼할 거라고 협박당해갖고 억지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갈아넣는, 나도 안 바뀌는데, 나도 바뀌기 어렵잖아요. 내가 아침형 인간인데 뭐 갑자기 올빼미형으로 바꿔라. 뭐 어렵죠. 하물며 내가 나 자신을 바꾸기도 어려운데 타인을 바꾸려고 드니까는 그게 잘 안 되죠.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자기애사 인격장애 환자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증상이 심해진다 라고 정신과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못된 사람들이죠. 그 사이코패스, 안티소셜 퍼스널티 디소더,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장애 환자분들 중에 막 그 사람 죽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한 축출이 뭐 답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한 줄이지만 굉장히 수많은 논문들이 농축돼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질문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서 그 달라진 좋은 사람과 내가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글쎄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경우가 가능한가?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럴 바에는 다른 좋은 사람을 좀 찾아가자는 거죠. 아, 나쁜 사람이요. 나쁜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덕성과 배려심이 낮은 사람. 이 레벨이 낮은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진짜 관계로 가기가 어렵죠. 나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고 나를 착취를 하려고 들고 뭔가 가불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특징이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 말이.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라고 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내가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욕적이야 했는데, 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뭐. 그래서 그 사실은 도덕성과 배려심의 레벨을요, 많은 사람들이 막 필링 싱킹 차이로 생각을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필링이어서 풍부한데 남자친구는 싱킹이어서 말을 툭툭 직선적으로 한다.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에게 그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그 특성에 맞게, 뭐 강론은 다르게 하지만 총론은 저 사람을 위로하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해서 나오거든요. 배려심과 도덕성의 레벨이 다른 사람들과는 연을 맺지 않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 좋죠. 또 그게 그거죠. 나쁜 부모 있으면 힘들잖아요. 자식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부모들 있으면 힘들죠. 한 달에 월급이 뭐 20대 얼마 되겠어요. 뭐 200만 원 조금 넘는데 막 100만 원 막 내놓으라고 생활비로. 엄마 나 그러면 저축은 언제? 그러니까 야 집이 이렇게 힘든데 네 저축만 생각하냐라고 뭐 키워준 값 내놔라. 뭐 이런 부모들 의외로 많죠. 도덕과 배려심이 없는 거죠. 본인이 나가서 일을 해야죠. 팔다리 멀쩡하면. 그리고 자식은 뭐 200만 원 좀 넘는 월급으로 저축할 수 있게, 그렇게 자식 돈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관계 맺기가 어렵다는 거죠. 트라우마요. 인간관계 트라우마요.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중학교 때 학폭 피해자였단 말이에요. 애들이 맨날 나 두드려 팼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가서 역시 학폭 피해자가 됐어요. 뭐 대처도 잘하고 막 같이 막 때리고 뭐 제 경찰에 집어넣고 정당한 응징하고, 별로 이런 경우 들어본 적 없죠. 중학교 때 학폭 피해자가 고등학교 가서도 학폭 때문에 힘들었어요 라는 그 얘기가 더 많죠. 어려서 아빠한테 막 두들겨 맞고 자랐단 말이에요. 뭐 아빠한테 뭐 10대씩 맞고 자랐는데 남편한테 한 서너 대 따게 맞는 게 그게 뭐 대수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트라우마는 인간을 예민하게 만들어요. 과각성되게 만들고요.
나에 대한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하기 때문에 트라우마는 안 겪을수록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관계는 경험 그리고 학습으로 남아서 나의 인생의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첫 번째, 나쁜 사람들이 도덕심과 배려심이 낮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좋은 사람은 도덕심과 배려심이 높은 사람을 얘기하죠. 세상을 살면서 법적인 거를 잘 지켜야 되고 또 법은 아니어도 도덕적인 룰도 잘 따라야 되죠. 또 인간 사회에 명시화된 건 아니지만 어떤 룰이 있잖아요. 기브앤테이크라든가 이런 룰을 잘 따를 수 있는 이 정도 보통 사람만 되더라도 사실은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책임감 있는 성숙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책임, 기꺼이 짊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남이 탓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일이 못 사는 거는 우리 부모 탓이야. 이번 프로젝트 망친 거는 누구 직원이 잘 못해서 그래. 뭔가 계속 남이 탓하면서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이죠. 애들이 그렇죠. 탁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어? 저 의자에 걸렸어. 에이, 나쁜 의자 떼치떼치. 그러면은 울다가 엄마가 막 의자 떼치떼치 해주니까 막 좋아갖고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자세인 거죠. 성숙한 성인은 그러면 안 되죠. 세 번째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람들이요. 이 땅에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는 일부의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댁이 힘드냐, 왜 힘드냐 라고 얘기하면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해서 힘든 거죠.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고 권리와 의무가 같이 가야 되는데 좋은 것만 취하는 선택적 가부장을 갖다가 며느리한테 들이밀기 때문에 며느리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도덕과 배려심이 높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한 사람,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짜 관계를 행복하게 맺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진정성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의미 있고 실질적인 대응,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얘기하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 것 같냐.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의미 있고 실질적인 대화는 내가 그 사람을 들여다보고 있고 너희 삶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그 맞은편 상대방이 느끼는 대화거든요. 사람들이 그 대화를 잘한다는 거를 착각을 해요. 말을 유머러스하게 잘하고 싶다. 센스 있게 잘하고 싶다. 이거는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입장에서 내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근데 진정성은 이런 거죠. 우리가 상갓집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상갓집은 조금 힘든 상갓집이 있죠. 자식이 사망했거나 혹은 불의 사고로 젊은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이때는 그냥 장례식장 가면 분위기 자체가 숙연하죠. 그리고 내가 상주를 가깝게 잘 아는 사람이라면 상주를 한번 꼭 끌어안아 주면은 상주가 저희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이런 게 진정성인 거죠. 말을 얼마나 예쁘게 세련되게 재치 있게 잘하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너희 마음을 알고 있어 라는 게 의미 있고 실질적인 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거 잘 못해요. 상대방 얘기 하나도 안 듣고요. 자기 얘기만 하죠. 티키타카가 안 돼요. 저는 잡스러운 대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환자분들 중에 잡생각도 있어요. 가짜 인간관계에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답도 없는 그 무한 반복의 그 반추하는 것도 잡생각인데요. 근데 그 잡생각을 남한테 피해는 안 줘요. 내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이 잡소리는 듣는 사람 힘들거든요. 의미도 없고 실질적이지도 않죠. 그러니까는 또 티키타카가 안 되면서 내가 아는 내용이 있으면 팍 잡아채갖고 내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번에 계산에서 산 배추가 좋았을 때 내가 옛날에 계산을 가봤는데 말이야 계산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자기 아는 내용 얘기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분들 계시고요. 또 하나는 자기만 포커싱 돼 있어서요. 내가 이래서 힘들어. 그러면은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담호 버전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서 내가 너보다 더 힘들다. 이 말버릇하는
나르시시스트 부모들 많아요. 자식이 엄마 나 돈 100만 원씩 주기가 너무 힘들어. 야 나 100만 원 갖고 살기만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상대방은 안 봐요. 상대방의 마음을 안 보고 상대방의 정서를 안 읽죠. 상대방은요 말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단절이 되죠. 네. 뭐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엄마 나 힘들어. 내가 힘들다. 뭐 내가 더 힘들다. 뭐 이런 엄마한테는 그래서 단절이 돼서 형식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고 감정 노동을 하게 되고 가짜 관계 태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왜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다의 의미는 자기 색깔과 취향이 없다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존재감도 없고 나한테 별로 해가 되지 않는. 근데 적도 없고 아군도 없죠. 저는 적과 아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이라고 해서 뭐 쌈박질하고 이건 아니고 내 고유한 색깔, 나만의 정체성을 갖고 살면은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그건 감안하시면 돼요. 저도 악플 많이 달려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제 생긴 것도 싫고 목소리도 싫대요. 그럼 나가면 되지. 그러면 제가요 원래는 생긴 게 실제로 보면은 조금 더 예쁠 수 있고요. 목소리는 좀 더 예쁘게 좀 더 고상하게 얘기를 해보고요. 저 좀 좋아해 보세요. 라고 제가 구걸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모든 사람한테 그 사랑받는다는 얘기는 내 색깔이 없다는 얘기고 왜 나는 결핍이죠.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인간의 모든 열등감을 파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예요. 하나 나는 무능력하다예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애정욕구, 무능력하다는 인정욕구로 표시가 되거든요. 왜 나는 인정욕구에 메말라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전 질문을 되돌려주고 싶어요.